예전부터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 행성으로 불려왔습니다. 금성과 지구는 크기를 비롯해 태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도 비슷하고 또 두 행성 모두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마도 먼 옛날의 금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금성은 점점 지구와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아주 극단적인 행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독특하면서 뭔가 이상한 특성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성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이상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시계의 방향으로 자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을 제외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죠. 사실 과학자들도 금성이 시계의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금성도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했었지만 소행성 충돌 등의 이유로 자전 방향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금성의 하루는 약 243일 정도로 매우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건 금성의 1년은 약 225일이라는 겁니다. 즉 금성의 하루는 1년보다도 더 길었던 겁니다. 확실히 금성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금성에는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성이 왜 이렇게까지 뜨거운 행성이 되었는가 라는 것인데요. 금성의 평균 온도는 납도 녹일 수 있는 약 450도 정도로 인류의 탐사선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성이 더 뜨거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수성의 평균 온도는 약 179도 정도로 금성에게 상대도 안 되죠. 이는 금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서 강력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에 나사의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하게 되면 금성이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금성은 약 1600개의 거대한 화산으로 가득 차 있는 행성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금성의 화산들이 모두 활동을 끝낸 화산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과학자들은 활동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37개의 화산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어쩌면 금성 표면에는 지금도 용암을 뿜어내고 있는 활화산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금성의 표면에는 아주 오래돼서 말라버린 거대한 용암 동굴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동굴이 언제 만들어졌고 또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략 2030년경에 베리타스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하게 되면 이 미스터리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황산 구름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황산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상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물질이 구름을 이루어 지표면이 안 보일 정도로 금성의 대기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금성의 대기 압력은 무려 지구의 9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바다 1km 깊이의 압력과 비슷한 수준의 압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금성의 대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녹아내리거나 질식하거나 아니면 짓눌리게 될 겁니다. 지구와 금성의 커다란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물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은 우리 지구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사는 금성이 한때 아주 방대한 양의 물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강력한 온실 효과가 시작되면서 금성에 존재했던 많은 물이 모두 증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먼 옛날 금성에 물이 존재했다면 생명도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금성의 어딘가에는 생명의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는 늘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성의 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우리는 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금성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금성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금성은 지질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금성의 표면을 살펴보면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긁어낸 것과 같은 많은 골짜기와 능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금성의 지표면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어쩌면 금성의 지표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금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죽어있는 행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성의 대기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이 어떠한 생물에게는 비교적 괜찮은 환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년에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포스핀이라는 가스를 발견했는데요. 지구에서 포스핀 가스는 미생물에 의해서도 대량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 포스핀 가스의 발견은 과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논쟁은 금성의 탐사선이 도착해서 직접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계속될 듯합니다. 만약 미래에 이곳에서 생명이 발견된다면 금성은 단순히 이상한 행성이 아닌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의 행성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구처럼 단단한 핵이 있을까요? 아니면 액체 형태 혹은 기체? 이러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가스 행성의 내부 구조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토성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토성은 다른 가스 행성들과는 다르게 아주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성을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토성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토성에도 땅이 있을까? 라고 말이죠. 토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과 같은 두꺼운 가스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의 가스는 토성의 표면에 아주 독특한 줄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성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스는 토성의 내부를 아주 강한 압력으로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성의 안쪽에 있는 수소는 강한 압력에 의해 액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토성의 안쪽으로 더 내려가면 토성의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수소는 결국 액체 금속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드디어 토성의 단단한 핵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토성의 핵은 토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내부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단단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의 핵은 마치 토성에 숨겨져 있던 땅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토성의 핵은 정말로 단단하긴 한 걸까요? 그동안 과학자들은 토성의 핵이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단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토성의 핵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 믿어왔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과학자들은 토성의 핵은 단단하지 않고 반대로 물렁물렁하다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행성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면 행성의 내부에서 나오는 지진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성은 가스 행성이라서 지표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도대체 과학자들은 어떻게 토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었다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토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었던 방법은 아주 놀랍게도 지진파였습니다. 바로 토성을 감싸고 있는 방대한 크기의 고리를 이용했던 건데요.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는 13년 동안 토성을 탐사하면서 토성의 고리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수집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토성의 고리가 계속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성에서 가장 가까운 안쪽 고리인 C고리가 가장 많이 진동하고 있었죠. 이러한 고리의 진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토성의 중력장의 변동에 의해 이 진동이 발생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토성의 표면은 크지는 않지만 약한 진동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토성의 표면은 마치 천천히 퍼져나가는 호수의 물결처럼 1시간에서 2시간을 기준으로 1m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성의 진동이 토성의 안쪽 고리에 있는 입자들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고리에서 나오고 있는 진동을 지진계를 이용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토성의 안쪽 고리에서 측정된 중력장은 아주 낮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토성의 내부 구조가 아주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토성의 핵이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구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새롭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토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 그리고 액체 금속이 뒤섞여 있는 스프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죠. 이렇게 토성의 핵은 스프처럼 아주 부드러워서 크기도 자주 변하고 있었는데요. 토성의 핵이 가장 커질 때는 토성 지름의 무려 60%까지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커진 토성의 핵은 지구 질량의 약 55배에 달했으며 핵에 포함된 얼음과 암석의 질량만 계산해도 지구 질량의 약 17배나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죠. 지구의 핵이 지구 전체 크기의 약 20%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토성의 핵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연구 결과는 토성의 내부 구조뿐만 아니라 가스 행성의 형성에 대한 비밀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스 행성은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가스를 끌어당기면서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 행성은 아주 작은 암석 조각들이 대량의 가스와 천천히 섞이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토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토성이 가지고 있는 비밀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할 뿐입니다. 태양계에서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 토성에서 발견되어 천문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토성하면 바로 고리를 떠올릴 정도로 토성의 크고 아름다운 고리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토성의 귀를 발견한 이래 지금껏 토성의 고리는 큰 역할이 없다고 판단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그 고리가 토성의 대기권을 태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의 6번째 행성으로 목성에 이어 2번째로 크며 지름이 약 12만 킬로미터, 질량은 약 5.8 곱하기 10의 26제곱킬로그램으로 지구의 약 95.1배, 지구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평균 밀도는 지구보다 훨씬 작습니다.
약 0.7g/. 세제곱센티미터로 물보다 작아 만약 토성을 담을 만한 거대한 수조가 있어 그 위에 토성을 띄울 수 있다면 물 위에 동동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간의 메탄과 암모니아가 첨가되어 있고 자전 속도는 약 10시간 3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큰 행성이 약 10시간 33분 만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돌아야 하므로 토성의 적도 대기에는 시속 약 1800km 속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질소와 메탄 대기를 가진 타이탄을 비롯하여 이아페투스, 테티스, 디오네 등 공식 명칭을 부여받은 위성만 53개. 만약에 토성에 사람이 산다면 하룻밤에 약 53개의 달이 떴다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성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주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소량의 암석, 그리고 지름이 약 10m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들로 구성되어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 같이 보이며 발견된 순서로 알파벳 순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생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설은 기조력과 차등 중력으로 인해 토성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위성이 파괴되어 그 잔해들이 고리가 되었다는 주장과 두 번째, 토성이 처음 생겨났을 때 주변에 있던 성운 물질이 토성의 중력에 의해 끌어당겨져 고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 있었던 토성의 고리가 어떻게 토성의 대기 온도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애리조나 대학교 달과 행성 연구소 로프티 벤 자펠 교수를 비롯한 국제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나사의 5개의 우주 프로젝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의 탐사선이 관측한 토성의 자외선 측정 결과를 비교했는데 연구진이 활용한 구체적인 자료는 1980년대 당시에 단순히 잡음으로만 생각했던 보이저 1호, 2호 탐사선들의 자외선 신호들과 2004년 토성에 도착하여 관측 임무를 수행 완료한 후 토성과 충돌하면서 대기의 성분을 보내온 카시니 탐사선의 신호들, 또 허블 우주망원경과 IU-2라고 불리는 국제 자외선 탐사선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토성의 대기에는 수소가 가장 풍부했기 때문에 연구진은 가장 관측 데이터가 많은 수소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성의 적도 지역의 수소 스펙트럼이 다른 지역의 수소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리가 있는 토성의 적도 부분만 유달리 온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다른 지역의 수소 스펙트럼과 다르게 뜨거운 온도를 나타내는 수소 스펙트럼을 방사성 범프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연구 결과가 현재의 토성에도 잘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허블 우주망원경의 이미지 분광기를 사용하여 토성의 자외선을 다시 한 번 더 관측한 결과 연구진이 처음 결론 내렸던 것과 같이 고리가 있는 적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온도가 높은 수소 분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다른 지역의 뜨거워지지 않는 분자들과 달리 고리가 위치한 토성 대기권의 수소 분자들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토성의 고리에서 얼음 입자가 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대기가 뜨거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이 내린다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얼음이 내리면 더욱 차가워져야 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리에 있던 얼음이 떨어져 나오면서 대기와 마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토성 고리의 얼음들은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토성의 대기권을 구성하는 입자들과 충돌하는데 이때 어마어마한 열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질 때 지구 대기권과의 마찰열에 의해 모두 녹아버리는 것처럼 이 얼음들도 떨어져 나오면서 발생한 열에 의해 대부분 토성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다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진의 이러한 설명은 카시니 탐사선의 연구 결과로 더욱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2017년 당시 임무를 마친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과 충돌하며 토성의 대기권과도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시니 탐사선은 토성의 대기권에서 고리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연구 결과 속 이론을 실제 관측으로도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발견에 대한 해석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태양계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새롭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 토성의 상층권 대기가 데워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 토성 전체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계속 온도가 상승한다면 마치 지구처럼 온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토성의 기온과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먼 미래의 지구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유사한 과정을 겪으며 태어난 쌍둥이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성도 지구와 비슷하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크기와 구조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둘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명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다르게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을 갖지 못해서 행성의 표면은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연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탐사선이 금성에 도착해도 몇 시간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양 탐사선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금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탐사선은 금성의 대기에서 전파 신호를 감지하고 기록하여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파커 태양 탐사선이 금성에 근접했습니다. 스윙바이 항법으로 금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태양에 더욱 근접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파커 탐사선은 금성의 표면에서 833km 지점까지 접근했었습니다. 탐사선에 의해 금성의 대기에서 직접 탐사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1992년 나사의 피오니아 금성 궤도선이 금성의 대기에 진입해 직접 탐사를 진행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얼마 전 파커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탐사선이 금성의 대기에서 기록한 전파 신호는 금성의 대기가 30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가 있는 행성과 위성들은 태양 에너지가 대기의 입자를 이온화시켜 만들어진 전리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리층은 그 안에 있는 하전된 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전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태양 플레어와 흑점의 상태에 따라 금성의 전리층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질 수 있다고 추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파커 탐사선이 기록한 전파 신호는 금성의 전리층이 30년 전보다 훨씬 더 얇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파 신호의 방출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파커 탐사선 주변 전리층의 밀도를 계산했는데요. 그 결과 전리층의 밀도가 30년 전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즉 금성의 상층 대기는 태양의 상태에 따라 그동안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금성의 전리층이 약 11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태양 주기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도 했죠.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성이 왜 이렇게까지 지구와 달라졌는지를 알아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번의 발견은 금성의 대기에 생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연구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 과학자들은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과 관련된 가스인 포스핀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포스핀의 발견은 당시 과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지만 오래가지 않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파커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는 금성의 복잡한 대기를 분석하고 생명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을 끝내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탐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탐사선이 어쩌면 금성의 오래된 비밀들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커 탐사선이 금성의 대기에서 기록한 신호를 들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과학자들은 금성의 구름에서 아주 희귀한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스는 바로 포스핀이라고 하는 가스입니다. 포스핀의 발견은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포스핀은 생물학적 및 다양한 비생물학적인 과정에 의해 생성되는 가스입니다. 자연에서는 주로 혐기성 생태계에서 아주 풍부하게 발견되고 있는 가스죠. 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혐기성 미생물들은 주로 늪이나 슬러지 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핀 가스는 이제 금성의 구름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과학자들은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해 금성의 구름에서 어떻게 포스핀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운석, 화산, 번개, 햇빛, 공중으로 상승하는 광물, 구름에서 발생하는 화학 과정 등을 포함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자연적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성의 활화산은 포스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이었습니다. 포스핀 가스는 지구의 화산에서도 일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자연적 과정에서도 금성의 대기에서 발견된 포스핀의 양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금성의 포스핀 가스가 자연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결론 내렸죠. 또한 어떻게든 포스핀 가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성의 구름은 산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파괴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포스핀이 계속 관측된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능성이 낮은 자연적인 과정을 모두 배제해봅시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과학자들은 대기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금성은 뜨거운 지표면과 두꺼운 황산구름으로 가득한 대기로 인해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40에서 50km 상공에는 산성분이 높긴 하지만 햇빛도 있고 온도와 기압도 적당합니다. 예전부터 과학자들은 만약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곳이 그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포스핀 가스가 발견된 겁니다. 실제로 이곳에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아마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생물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이곳의 미생물들은 기본적으로 황산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금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기에서 포스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생물학적인 생산 과정의 존재를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 금성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질학적 또는 화학적 과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처음에 언급했던 금성의 활화산 같은 거 말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성의 화산 활동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금성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수많은 활화산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금성의 표면이 정확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현재의 관측 시스템으로는 금성의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망원경보다 더 강력한 망원경이나 새로운 궤도 탐사선, 심지어 착륙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나사의 베너라-D 계획이 완성된다면 금성의 대기를 탐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금성의 대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완전히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은 포스핀 가스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현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스핀 가스의 원인이 생물학적 과정이든 비생물학적 과정이든 밝혀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성의 커다란 수수께끼를 하나 풀게 되는 겁니다.
태양계의 5번째 궤도를 돌고 있으며 가장 거대한 행성, 목성. 목성은 태양 질량의 약 1000분의 1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행성으로 태양계 모든 행성 질량 합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무겁고 거대한 행성입니다. 그 크기를 살펴보면 반지름은 약 7만 킬로미터로 지구보다 약 11.2배 더 크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을 만큼 거대함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큰 크기 덕분에 특정 기간 동안엔 밤하늘에서 달과 금성 다음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천체이기도 한데 가장 밝을 때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9등급에 달해 조그마한 망원경 또는 뛰어난 스마트폰 카메라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성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표면에 있는 여러 개의 신비한 가로줄 무늬입니다. 목성 대기권의 여러 겹의 가로줄 무늬 모양은 자세히 관찰해보면 여러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암모니아 결정으로 이루어진 밝은 색의 영역을 탄화수소를 비롯한 화합물들이 대기권의 운동에 의해 위쪽 대기권으로 올라와 햇빛을 받아 변색되어 어두운 색을 띠게 된 줄을 띠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와 띠들은 목성의 대기권에서 흐르는 시속 약 360km에 달하는 여러 개의 강력한 제트 기류에 의해 생성되고 목성의 빠른 자전 속도에 의해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로줄 무늬의 모양이 목성의 위도에 따라 약 4년에서 9년의 주기로 지속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줄무늬 모양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은 지금까지 설명되지 못했던 미스터리였는데 드디어 이번 연구에서 목성의 대기권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목성 대기권의 흐름에는 목성의 자기장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8월 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에 목성에 존재하는 거대한 폭풍인 대적점을 형성하는 흐름이 목성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고, 목성에서 흐르는 제트 기류의 상승과 하강 또한 목성 자기장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관측 결과가 지속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권에 영향을 줄 만큼 강력한 목성의 자기장은 내부에 위치하는 액체 금속성 수소핵으로부터 나오는데 핵 내부의 금속 물질들이 소용돌이치며 맴돌이 전류를 만들고 이때 발생한 전류들이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목성 자기장의 세기는 목성의 적도에서 4.2 가우스, 극지방에서 약 10에서 14 가우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 자기장보다 약 14배 더 강력하며 태양계에서 태양의 흑점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자기장 세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력한 자기장이 변화한다면 태양의 흑점과 마찬가지로 대기권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목성 탐사선 주노에서 보내온 몇 년간의 자기장 데이터와 대륙권 계면에서 약 50km 아래 지역의 적외선 관측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목성 대기권 줄무늬의 움직임이 약 50km 아래의 적외선 변화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이 적외선 변화의 주기가 목성의 자기장 변화 주기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목성의 자기장 변화가 궁극적으로 목성 대기권과 표면 줄무늬 모양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연구진은 최근 목성 자기장의 변화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목성 자기장의 특징 중 하나인 그레이트 블루 스팟이 예전에는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쪽으로 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블루 스팟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멈추고 처음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목성 자기장의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처음으로 목성의 대기권이 목성의 주기적인 자기장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목성뿐만 아니라 대기권이 존재하는 지구, 화성, 토성 등 다른 태양계 행성들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모든 물은 증발되고 지구는 지금의 금성과 비슷하게 변하게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태양이 지금보다 더 차가웠을 때의 금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금성은 지금의 지구와 비슷했고 지구는 매우 추운 얼음 행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금성은 처음부터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입니다. 크기와 질량도 비슷하고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나 금속의 성분도 거의 비슷하죠. 뿐만 아니라 금성의 구름을 뚫고 고도 50에서 60km까지 올라가면 기압과 온도도 매우 비슷해집니다. 하지만 금성은 지구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성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금성의 대기는 두꺼운 황산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며 지표면의 대기압은 지구의 거의 100배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면의 온도는 약 471도에 달해서 웬만한 탐사선은 순식간에 고장나버리고 말죠. 이러한 금성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지구의 먼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약 수십억 년 후의 태양 광도가 지금보다 약 20에서 30%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의 대기는 금성처럼 구름으로 가득하고 지표면은 매우 뜨거운 행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태양이 지금보다 더 차가웠을 때의 금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금성은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016년에 과학자들은 먼 옛날 금성에도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찾았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역설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금성에 액체 형태의 물이 존재했었다면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는 얼어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액체 형태의 물이 지구에서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는 증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러한 역설을 가리켜 희미한 어린 태양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약 40억 년 전의 금성으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살펴본 40억 년 전의 금성은 지표면이 아직 굳지도 않았을 정도로 매우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액체 형태의 물이 아닌 증기 형태의 물이 마치 사우나처럼 금성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이 증기들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은 금성의 밤쪽에서 서로 응축되어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더 높은 금성의 낮 쪽에는 구름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는 금성의 지표면으로 쏟아지는 태양 복사를 막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금성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금성은 액체 형태의 물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냉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금성은 태어나자마자 강력한 온실 효과가 만들어져 물은커녕 지옥의 행성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결과는 2013년에 처음 제안된 스팀 비너스라는 가설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금성뿐만 아니라 지구 역시도 자칫하면 금성과 같은 운명에 처했을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조금 더 강했거나 지구가 좀 더 태양에 가까웠다면 지구도 금성처럼 되었을 겁니다. 현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액체 형태의 물은 순전히 태양이 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지금보다 약했던 당시의 태양은 뜨거웠던 젊은 지구에게 불행이 아니라 반대로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희미한 어린 태양의 역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죠. 물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금성이라는 오래된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조각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는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하고 위험하고 치명적인 현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들이 지구에 미칠지 모르는 영향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태양계에서 매우 끔찍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상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태양 폭풍에 대한 영향인데요. 태양은 거대한 핵융합 반응로입니다. 표면에서 끊임없이 플라즈마가 끓고 있고 태양 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이란 폭발이 일어나죠. 보통의 태양 폭풍은 지구까지 오는데 약 하루에서 3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구의 자기장, 즉 자기권이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없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끔 태양이 초대형 폭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슈퍼 플레어인데요. 지구를 향해 쏘는 강력한 입자의 폭발은 자기장을 어지럽히게 되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크고 거친 우주 폭풍은 1859년 발생한 캐링턴 이벤트입니다. 영국 천문학자 이름을 딴 이 폭풍은 타히티까지 화려한 조명과 오로라를 일으켰습니다. 이때는 전신주가 불타고 전신기기가 폭발하며 불꽃이 튀었을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만약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캐링턴급 혹은 그보다 더 강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를 정면으로 강타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위성이 통째로 고장이 나고 GPS도 마비, 항공 관제 중단, 글로벌 인터넷 회선 장애, 국가 전력망 붕괴, 금융 시스템 정지, 은행 전산 불능, 심지어 병원 교통 통신까지 전면 마비. 문명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리셋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문명 취약성이라고 부르며 태양계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파괴력 높은 재앙으로 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성의 방사능 지대에 관한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불리는 목성은 엄청난 자기장을 가진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이 자기장은 주변의 하전 입자들을 휘감아 강력한 방사선 벨트를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로파와 이오 주변인데 유로파 궤도에서는 하루에 수천 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쏟아집니다. 참고로 인간의 치사량은 6에서 10시버트인데요. 인간이 만약 유로파 주변의 궤도에 들어선다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목성은 우주에서 실제로 가장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끔찍한 표면 환경을 가진 행성은 어딜까요? 바로 금성! 금성은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지만 그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표면 온도 465도씨, 납도 녹는 열이 존재하고 대기압은 지구의 92배, 수심 1km 압력입니다. 대기는 거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구름은 황산, 그래서 비도 황산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 행성 전체가 급격하게 온난화되는 폭주 온실 효과로 우주복을 입고 내려가도 몇 분 버티지 못하고 압력에 찌그러지거나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1972년 소련의 무인 탐사선 베네라는 금성 표면에 내려간 지 수십 분 만에 장비가 녹아 고장나며 지구 저궤도에 분해된 채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계에서 지옥을 고르라면 금성을 대표로 꼽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도 지구처럼 호수와 강, 바다가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착각입니다. 타이탄의 바다는 물이 아니라 액체 메탄과 액체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빠지거나 노출된다면 순식간에 얼어붙고 저체온 쇼크, 질식,
화학적 질식사 등 여러 종류의 죽음이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지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환경은 완전히 끔찍함 그 자체, 살아서는 못 돌아올 위성인 것이죠. 그러나 태양계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뭐니 해도 태양의 죽음입니다. 이는 곧 지구의 최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보면 태양도 언젠가 연료를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 약 10억 년 후 태양의 밝기는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그 결과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져 바다가 끓어오르고 대기는 증발하며 모든 생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현상을 항성 진화 과정 중 태양형 별의 자연스러운 밝기 증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지구의 생명은 이미 사라진 50억 년 후에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붉은 거성으로 팽창해 지금보다 100배 이상 커지면서 수성과 금성은 태양 속으로 삼켜지고 지구도 연소되어 사실상 증발합니다. 그 순간 태양계 전체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며 남아있는 것은 백색 외성이라는 별의 잔해뿐이죠. 태양계의 종말, 그리고 지구의 소멸. 이것이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지구에 살며 우주를 낭만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태양계 바깥도 그리고 태양계 내부조차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과 위협으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한 환경들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주 탐사의 한계는 조금씩 넓혀야 하는데요. 과연 이런 끔찍한 한계는 언제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카시니는 엔셀라두스가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간헐천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간헐천 사이를 지나가던 카시니는 이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물질로 엄청난 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카시니호는 4년 전에 토성에 추락하면서 긴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카시니가 남긴 방대한 데이터를 지금까지도 연구해오고 있었는데요. 특히 카시니가 엔셀라두스를 방문했을 때 남긴 데이터는 많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카시니가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발견했던 물질은 바로 대량의 메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주로 생물들의 생명 유지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즉 메탄은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 외 장소에서 발견된 대량의 메탄은 과학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위성으로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얼음 아래에는 아주 방대한 크기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하의 바다도 당연히 얼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엔셀라두스의 지하 바다는 토성과의 끊임없는 중력 상호작용에 의해 서서히 가열되어 액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의 액체 형태의 바다가 정말 존재한다면 이곳에는 열수 분출구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메탄 이외에도 이수소와 이산화탄소도 함께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지구의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지구의 열수 분출구는 이 물질들을 이용해 그 주변에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들은 빛을 이용한 광합성이 아닌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물질을 이용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물로 메탄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엔셀라두스에도 열수 분출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다양한 미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발견된 대량의 메탄과 이수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이곳에도 지구와 비슷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대량의 메탄이 명백히 이러한 생명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 옛날 태양계가 만들어질 당시에 형성된 대량의 메탄이 엔셀라두스의 내부에 쌓여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다만 엔셀라두스에서 발견된 메탄의 양이 위성의 화학적 과정으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엔셀라두스에 생명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지구의 생명이 엔셀라두스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카시니가 수집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엔셀라두스는 이렇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엔셀라두스에 대한 탐사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엔셀라두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탐사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엔셀라두스는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가까워요. 6, 7개월 정도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목성부터는 기체잖아요. 가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고, 금성은 뜨거운 줄 알았더니 뭐 떠다니면서 하면 좋겠네, 이런 거 갈만한 곳이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저는 과학 저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가 금성인데요. 금성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밤하늘에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아주 밝은 별을 떠올리실 거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 새벽에 나왔는데 그 동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 하나가 떠 있을 거예요. 그 별을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금성을 보신 걸 겁니다. 만약에 외계인 천문학자가 우리 태양계를 관측을 한다고 하면 이 지구와 금성이 쌍둥이 행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금성은 사실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만약에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간다면 금성으로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야기예요. 왜 그랬냐면 일단 거리가 가깝고 지구랑 크기가 비슷하고 대기가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금성이란 곳은 태양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지구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플로리다 주로 바캉스를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플로리다 주로 갈 바캉스를 연장해서 금성으로 바캉스를 가자, 광고가 50년대에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1960년에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나는데요, 박사학위를 그 해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 중에 하나이고, 칼 세이건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 금성에 대한 연구인데, 칼 세이건은 당시 전파 관측 결과들을 분석을 하고 다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성의 표면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섭씨 460도, 470도까지 올라가는 펄펄 끓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 원인까지도 칼 세이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 금성의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산화탄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이산화탄소가 그 열을 머금고 지구 바깥으로 날려보내야 되는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금성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성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왔던 열이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에게 붙잡히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이렇게 부르거든요. 칼 세이건이 처음으로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는 이 금성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실제로 금성의 표면 온도를 재기 위해서는 물론 지구상에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관측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주 탐사선을 금성에 직접 보내서 온도를 재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설마 470도까지 가겠냐, 한 300도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금성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성 탐사선의 재질이 섭씨 300도, 350도 여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착륙도 하기 전에 내려가다가 다 녹아버리는 현상이라서 표면의 온도는 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금성 탐사선이 금성 표면에 착륙을 하게 되었고 잠깐 활동을 하다가 얘가 녹아버렸죠. 칼 세이건이 이야기했던 섭씨 470도, 정말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고 납도 녹아버리는 그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금성은 우리가 바캉스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태양계 내에서 제일 뜨거운 행성이에요. 언뜻 생각해보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니까 수성이 제일 뜨거울 것 같잖아요. 제일 가까우니까. 하지만 수성에는 대기가 없습니다. 수성은 낮에 엄청 뜨거워졌다가 저녁이 되면 엄청 추워져서 영하 150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성은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 때문에 태양계 내에서 제일 뜨거운 행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생명체를 기대하거나 인간이 놀러 가는 바캉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금성에서의 생명체 발견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 관심을 화성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그 칼 세이건의 금성 표면 온도 470도라고 하는 결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잖아요. 칼 세이건이 역시 엄청난 작업을 합니다. 칼 세이건이 1980년에 발표한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죠. 다큐멘터리가 같이 나왔던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외계 생명체 생각하면 지구랑 비슷한 환경에서 공기가 있고 그 속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를 생각을 합니다. 칼 세이건은 과감하게도 다른 곳에서의 생명체의 가능성까지도 탐구를 했습니다. 목성 생각해 보시면 목성은 지구 표면처럼 딱딱한 그런 바닥이 없어요. 기체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칼 세이건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목성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이 대기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일종의 부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둥둥 떠다니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였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배설하고 번식하고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칼 세이건이 이제 이런 내용을 코스모스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이것을 금성에다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성은 그러니까 기압도 굉장히 높아요. 마치 지구에서의 심해저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금성 표면으로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한 50km 이상 되는 그 지점에 가면 지구 표면에서의 대기압과 비슷한 조건이 형성이 되고요. 온도도 한 5, 60도 정도, 50도, 60도. 그러면 지구에서의 아주 더운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금성의 대기 중에 어떤 일정한 지점에서는 지구 표면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그 금성 대기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세이건이 이미 목성의 대기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을 했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알렸거든요. 그래서 금성의 그 대기 한 50km 상공에 있는 대기에서 부유 생명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같은 문명은 아니겠죠. 박테리아나 미생물 같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막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이 되었습니다.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얘는 pH3 이렇게 됩니다. 수소가 3개가 달라붙어 있는 형국인데요. 이 포스핀이 금성 대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왜 그러냐면 pH3라고 하는 이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은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잘 생깁니다. 특히 수소가 많은 목성 같은 행성의 대기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성 정도 되는 곳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많이 파괴가 되는데 그 한 50km 요 넘는 그 대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포스핀이 이제 수소가 많은 목성의 대기 같은 데서 생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명 현상에 있어서도 일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금성의 대기에서는 자연 상태로 이 포스핀이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포스핀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금성에서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이 포스핀이라는 화합물을.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과학에서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곧 이어서 다른 과학자들이 그건 포스핀이 아니라 포스핀이 이렇게 약화되면서 이산화황의 아주 약한 스펙트럼을 보고 착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핀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생명체의 신호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고무적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금성 대기에서의 생명체의 가능성, 생명체가 활동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 부산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MIT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미노산 아시죠?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어쩌면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성의 대기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려 그러면 이 포스핀 같은 그런 것이 발견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은 금성 대기의 환경 조건, 황산 같은 게 되게 많은 그런 데서 쉽게 파괴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애시당초 생명의 재료가 되는 그런 게 별로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생명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렵다, 이런 게 통상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진들이 발표한 것을 보면 지구상에서 금성 대기에 황산이 많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들어 놓고 아미노산을 집어넣고 이것들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괴가 되지만 이 아미노산 20개 중에 19개의 아미노산에 아주 근간이 되는 뼈대들은 이런 황산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존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미노산들이 금성의 그런 환경 조건에서도 생겨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명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금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길게 끌고 왔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금성의 표면은 아니지만 금성의 대기 50km 이상 되는 그 대기는 지구 표면과 상당히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포스핀이 발견되었는데 아직은 논쟁 중이지만 생명의 근간이 되는 아미노산들이 어쨌든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금성 대기에서의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이라든지 적외선 망원경을 통한 그런 관측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금성 대기로 새로운 탐사선을 보내자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제작을 하고 있고 조만간 금성으로 날아가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생명체는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성은 한때 지구와 거의 유사했던
나사에서 바캉스를 가자 이런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우주 관광을 하는 그런 민간 우주 산업 업체에서는 그럼 금성 대기 50km 지점에다가 호텔을 붕붕 떠다니는 호텔을 짓고 그곳으로 여행을 가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정도로 금성은 다시금 잊혀졌던 행성이었는데 다시 우리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그런 행성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금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앞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한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생명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는 당과 결합해서 DNA의 뼈대를 만들고 세포막, 뼈, 신진대사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래서 지구 외 행성에서 인이 발견되면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을 가지고 있는 천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인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엔셀라두스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에는 액체 형태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면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얼음 때문에 바다의 모습을 직접 볼 순 없죠. 하지만 지표면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간헐천들을 통해서 그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엔셀라두스는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없어서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간헐천이 치솟고 있습니다. 2017년경 나사의 카시니호는 엔셀라두스의 간헐천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과학자들은 간헐천에서 메탄, 암모니아, 탄소, 질소, 산소 등의 성분을 감지했습니다. 이 성분들은 생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석에서 가장 기대했었던 인이 감지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당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해저에 인을 포함하고 있는 암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이 바다에 용해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인이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결론 내렸죠. 즉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엔셀라두스의 바다에 포함된 인의 농도가 너무 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분석은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지구의 환경을 분석할 때 이용되는 화학적 모델이 이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엔셀라두스의 환경에서는 지구의 화학 분석 모델이 전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해저에서 인이 용해되는 과정을 다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분석에는 과거에 카시니가 직접 관측했던 데이터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엔셀라두스의 해저에서 인이 용해되는 속도가 과거의 연구보다 훨씬 더 빨랐는데요. 용해 속도로 봤을 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인의 농도가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는 중탄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탄산염은 해저에서 용해된 인이 바다에 더 빨리 축적되게 만드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인 성분이 직접 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카시니 이후로 엔셀라두스를 탐사할 수 있는 탐사 위성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를 탐사할 수 있는 탐사 위성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임스 웹을 이용해서라도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엔셀라두스의 바다의 소금 농도가 지구의 바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구의 바다에는 1kg당 30g의 소금이 들어있는데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는 1kg당 35g으로 분석되었죠.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의 염분 농도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이렇게 엔셀라두스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최초의 지구 외 행성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엔셀라두스의 바다에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가운데 저 작은 점이 보이시나요? 토성에서 바라본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해왕성은 태양계 마지막 행성으로 수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한 최초의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40억 킬로미터 이상으로 떨어져 있어 맨눈으로 볼 수 없고 1989년 보이저 2호 외에 가까이 간 탐사선도 아직 없죠. 해왕성은 생각보다 더 역동적인 행성입니다. 메테인 구름은 시시각각 변하고 빠른 대기 순환 때문에 대흑점 근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라져버린 해왕성의 구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왕성은 대부분 수소 분자, 헬륨 원자, 메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량 대부분은 작은 암석 핵 위에 물, 메테인, 암모니아와 같은 얼음 물질로 되어 있죠. 국립과학재단 NSF와 노이르랩이 협력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기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제미니 천문대의 제미니 노스 망원경, 나사의 적외선 망원경, 허블 우주 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모아 대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해왕성의 대기를 메테인 입자의 크기에 따라 세 가지 층으로 나누었는데요. 각 층마다 구름, 대흑점, 행성의 색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하층은 약 5에서 7바의 높은 압력으로 얼음 결정 형태의 큰 메테인 입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빛의 산란보다는 흡수되는 일들이 더 많은데요. 이곳에서 비교적 입자가 큰 메테인 분자 결정과 황화수소 얼음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하며 메테인 입자들의 파장을 흡수해 부분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해왕성의 대흑점으로 보이게 되죠. 중간층의 대기는 기압 약 1에서 2바로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최하부의 얼음 결정과 녹아 만들어진 작은 메테인 분자가 안개를 형성하는데요. 이 안개는 대기가 정체되어 있을수록 두껍게 쌓이며 대기 중에서 햇빛의 붉은색을 흡수하고 흰빛은 반사합니다. 지구의 하늘이 푸른빛으로 보이는 레일리 산란처럼 푸른 행성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최상부층은 중간층과 비슷한 대기 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부층의 입자는 태양빛에 가열되어 증발하고 행성의 상승 대기에서 생성된 광화학적 안개가 하층부로 꾸준히 혼합되어 중간층의 1에서 2바의 메탄 안개보다 정적으로 안정된 영역에서 수직으로 얇은 구름층을 만들게 됩니다. 최근 이 구름들이 태양의 활동 주기를 따라 구름이 증가하거나 줄어든다는 사실도 알아냈죠. 이 발견은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과 하와이의 캑 천문대에서 포착한 30년 동안의 해왕성 관측물에 캘리포니아의 릭 천문대의 데이터까지 모은 결과였습니다. 위 사진은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해왕성의 모습으로 구름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해왕성의 구름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자기장이 변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태양풍이 발생하면 이 시기에 맞춰 해왕성의 최상부 메테인 분자와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구름이 증가합니다. 현재 해왕성의 구름 범위는 남극 외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가 이끄는 천문학자 팀도 구름이 2019년부터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프의 X축은 시간에 따른 해왕성의 이미지, Y축은 태양풍의 세기입니다. 해왕성의 구름 사진과 비교했을 때 금방 태양과 구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태양풍이 해왕성에 다가와 대기의 가장 위층에서 구름을 형성하는데 2년의 시간차가 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태양빛은 0.1%에 불과하죠. 연구의 공동 저자이자 캑 천문대 소속 천문학자인 카를로스 알바레즈는 자외선 햇빛의 증가는 더 많은 구름과 안개를 생성할 수 있지만 깊은 대기에서 솟아오르는 해왕성의 폭풍은 구름과 관련이 없다는 것과 현재 구름이 거의 없는 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UC 버클리 천문학과 명예교수이자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임케드 페이터는 해왕성에서 구름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40억 년이나 떨어진 행성의 기후를 파악하는 것은 나아가 외계 행성에 대한 천문학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겨우 0.1%의 태양빛만으로 활발한 대기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해왕성은 2023년 9월 1일 서울 하늘에서 태양이 진 후 태양의 반대편에서 떠오른다고 합니다.